마마께 문안 인사 올립니다. 서인은 지금으로부터 유소태전 공주를 보내라는 청국이 역으로 속종망 더루곤 조나에게 시집을 갔던 이 애숙이옵니다. 제 친부는 정친인 국민군 이계운으로서 상감마마의 시름을 들고자 유식인 조를 내놓으셨사옵니다. 서인은 시집을 갈 당시 황송아 업계도 상감마마로부터 위순이라는 공주 자코를 받았나이다. 그때 궁궐에서 잠시 훈육을 받을 적에 스간공주 마마께서 조를 찾아와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생생하옵니다. 저는 청나라에 시집을 가서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나이다. 석종망 조나는 조와 혼인한 지 7달 만에 소고하셨고 청국의 율법과 풍습에 따라 개가를 하였으나 두 번째 남편마저도 불과 한 해 만에 병사한 뒤 힘겨운 삶을 이어갔사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지난 세월에 저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신 청국 황제 폐하께서 하해와 같은 은덕을 베푸심에 따라 한극하여 한양으로 돌아왔나이다. 그런데 한양에 돌아오자마자 제 친부가 이국 땅에서 비루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구원하고자 청국 연경에서 황제 폐하에게 청원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삭탈 관작을 당하고 고주지마저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나이다. 생부가 당한 불행이 발미가 된 자식으로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탄원을 드리오니 그보 살피시오. 제 친부의 권난을 덜어주옵소서. 부디 공주님과 서이윤의 각별한 인연을 헤아리셔서 저희 가족이 나라를 위한 희생이 가치를 잃지 않도록 힘써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윤음방 우거에서 위순 올림. 소찰 한 장을 쏘느라고 밤을 꼬박 세웠다. 종송을 다하기 위해 10번도 더 쏟다가 찢었다. 희뿌옇게 밝아온 아침이 되어서야 글을 완성하고 나서 정성껏 봉한 다음 부수를 불렀다. 조선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피는 듯 했던 부수리 얼굴이 또다시 마음고생으로 까맣게 타고 있었다. 부수라, 예 마마. 한양 도성을 좀 다녀와야겠다. 무슨 일입니까요? 소차를 좀 전달하고 오너라. 편지 말입니까요? 그렇다. 주소와 받을 사람을 정리해 온문으로 따로 적어 놓았으니 이대로 찾아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애숙이 밤새 쓴 소찰과 함께 주소를 쓴 종이를 주었다. 예, 제 아비와 함께 곧바로 다녀오겠습니다요. 만일 댁에 아니 계시고 출타 중이라고 하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직접 전해드리고 와야 한다. 알겠지? 예, 걱정 마시옵소서. 수간공주는 남편인 부마 익평익 홍두기와 함께 북촌에 살고 있다고 했다. 들리는 말로는 땅에 욕심이 많아서 지방 이곳저곳에 토지를 차지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도로 말썽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었다. 부술에게 소차를 전하고 나니 피로가 일시에 몰려왔다. 애숙은 부엌에다가 저반을 고르겠다고 이르고 방으로 다시 들어와 눈을 감고 누웠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와 딸의 이마를 짚어보면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나갔다.
아침 일찍 더성에 들어간 부술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해가 저물고 난 한참 뒤에도 돌아오지 않자 애숙은 애 같아서 대문 밖을 서성거리며 더니문으로 향하는 길을 살폈다. 부술이 제 아범과 함께 하얗게 지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해시가 다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찌 되었느냐? 전달하긴 했습니다요. 그런데 직접 들이지는 못하고. 왜? 하인들이 이르기를 수강공주 마마께서 한사코 댁에 계시지 않다고 해서 대문간에서 줄곧 기다렸는데 해가 지도록 공주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인에게 전달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왔는데 잘못한 것입니까요? 아니다. 수고했느니라. 직접 전달하면 좋았을 일이긴 하다마는 그렇다고 대문 앞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더냐. 그런데 서인이 생각도 그렇고 제 아비 말로는 아무래도 공주님은 댁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처음 가서 문을 두드릴 때 나온 하인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서 국림군 댁에서 심부름 왔다고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요. 그런데 안에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오더니 돌연 출타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랬구나. 왠지는 모르지만 그 댁에서 외인들을 심하게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요. 저희들 말고도 안으로 들이는 손님이 없었습니다요. 세평이 좋지 않다더니 아무래도 조심하는 것 아닐까 여겨졌다. 어쨌든 소찰이 공주에게 전달되고 읽어주기만 한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연경으로 가기 전 궁궐에서 만난 공주의 모습이 새처럼 하기는 했어도 그렇게 야멸차 보이지는 않았었다. 애숙은 기다리기로 했다. 넷째 오빠와 다섯째 오빠가 왔다. 아버지는 출타 중이었다. 넷째 오빠 이준이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좌천되어 간 이저의 일이 워낙 다망하여 이제야 부모님이 새 고초를 찾아뵙습니다. 성구합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줬다. 아니다.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잠시 고초를 옮긴 것이 무슨 대수이겠느냐. 너희들까지 본의 아니게 직분이 바뀌어서 고초가 심하겠구나. 다섯째 오빠 이스가 말했다. 저정에서 우리 집안에 대한 공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경을 곤두세웠다. 무슨 말이 들리더냐? 이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삭탈관작에 한 양 태출도 모자라서 이번엔 애숙이 공주 자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흥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뭐라고? 도대체 어떤 자들이 그런 망발을 하고 있다더냐? 여전히 숙명배척만을 주창하는 자들이 줄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명나라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준이 대답했다. 우물한 개구리 수준에 머무는 자들이 이 나라의 명운을 아직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서자들이 연경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총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일어설 가망이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수가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청국은 명나라를 무참히 부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명국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남부 지역으로 달아난 명나라의 지사들이 저항하고 있다고는 하나 다시 일어날 가망은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준이 말했다.
물론 명분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조선의 유학자들은 오직 명분으로 죽고 사는 가치관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국은 추승해야 할 상국이고 총국은 배척에 마땅한 오랑캐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대륙의 권세의 향방을 깊이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비국의 여체인 듯합니다. 이수가 말을 이었다. 이 나라가 임진왜란이 참 많아 병자호란이 극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고 있는 세상을 무시하고 낡은 가치관에 얽매여 무너진 하늘을 여전히 하늘이라고 우러러보며 독립되고 번영된 나라를 경영할 제대로 된 꿈을 꾸지 못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합니다. 아들들이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어머니가 화두를 돌렸다. 그래, 애숙에게 내린 위순공주 자기를 거두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주장은 어찌 될 것 같으냐? 이수가 말했다. 상감마마께서 간яб하시느냐 여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이 고생 것은 사실이나 대신들 사이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준이 의견을 보탰다. 종국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해진 저치들은 일단 아버지께서 총국 황제 폐하에게 종문을 바치기 전에 조정과 상의가 없었다는 점만을 허물러 시비한 이 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공주자코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쉬고는 애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날벼락 같은 핍박을 연속당하고 있는 마당에 굿갓 공주자코가 무슨 대수랴마는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구나. 어째 그거라도 지켜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어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애숙은 자기 하나로 인해 온 집안이 평지풍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만 같아서 가슴이 아팠다. 연경에서 딸을 구출해온 일로 아버지는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있고 오빠들 역시 좌천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어머니마저 마음고생이 자심하니 이를 어째야 옳을 것인가. 어머니가 애숙이 마음을 다 읽은 듯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가 벼슬을 잃었거나 우리가 한양에서 쫓겨났거나 나는 우리 딸 애숙이가 내 곁으로 돌아와서 참 좋구나. 너를 잃고 살아야 했던 여섯의 그 세월이 훨씬 더 험한 지옥이었느리라. 어머니, 여쭈어볼 일이 좀 있습니다. 오빠들이 돌아가고 나서 애숙이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뭔지 말해보려무나. 소녀가 어릴 적에 흘려들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막상 천국에 갔다가 돌아온 요인이 되었으니 새삼 궁금합니다. 병자년 전쟁이 끝나고 천국으로 잡혀간 요인네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 말했다. 벌써 20해가 다 돼가는구나. 그 시절이 비극은 워낙 기가 막혀서 차마 말로 다 하기가 어렵단다. 인조대왕께 없선 삼전도에서 지옥을 당한 다음 천국 군대가 물러가면서 마구잡이로 끌고 간 포로들이 5,60만 명을 헤아린다는 말도 있더라. 그 중에는 길거리에 무심히 나왔다가 붙잡히거나 청나라 군대가 불을 지르는 바람에 타오르는 집을 뛰쳐나왔다가 사로잡힌 아녀자들이 못돼도 20만 명은 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천국 군대는 조선의 여자들을 마치 굴비를 엮듯이 엮어서 심양까지 그 까마득한 길을 끌고 올라갔다고 하지.
촌신망고 끝에 돌아온 유인녀들 가운데 더성 안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홍제천 주변에 모여 산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도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듣기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끌려가던 길에 죽기도 하고 전국에 가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들었다. 운 좋게 가족이 나서서 속한금을 갖다 바치고 가족을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궁근히 살아 돌아온 여인네들이 홍제천을 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다. 패존한 나라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참상일 따름 끌려간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와 사대부들이 끝까지 지켜줘야 할 억울한 가족들이 아닐는지요. 따져보면 그렇다마는 인심이 어디 사람의 도리를 다 따르더냐. 유학의 가르침과 거짓익한 신념이 앞선 이 나라에서 전후좌우를 다 살펴서 배려하는 인심이란 생각처럼 넉넉하지 않으니라. 어머니 설명을 들으면서 애습은 그게 곧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지고 보면 자신이 총나라로 시집을 간 것을 온전하게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석국을 본국이라고 부르면서 공주를 보내라고 욱박지르는 일로 시작하여 상감마마께서 아버지를 불러 딸을 나라에 바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한 일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뜻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병자호란 이후 포로들이 마구잡이로 끌려간 것과 공녀를 보내라고 요구하여 데려가는 것, 그리고 공주를 보내라고 욱박질러 자신이 시집을 가게 된 일, 모두가 형식과 모양만 약간 다를 뿐 근본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일 아닌가 싶은 것이다. 어린 시절 홍제천묘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에게 접근이 금지된 장소였다. 문둥이들이 살고 있다고도 했고 사계절 덜림병이 도는 지옥이라고도 했다. 애숙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